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특정 계층의 일탈로 여겨졌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상적 뉴스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세계적인 유통망과 정교한 반입 루트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생산지와 운반지, 그리고 최종 판매망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동남아에서 비롯됩니다. 미얀마 샨주 일대의 골든 트라이앵글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메스암페타민 생산지로 태국만과 남중국해를 거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해상 환정망을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를 거친 메스암페타민이 대량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74kg 규모의 메스를 한국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조직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이 결합한 다국적 구조였으며 이러한 형태가 최근 국제 마약 밀매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타민 역시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주요 품목입니다. 대만과 말레이시아, 태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20kg 규모의 케타민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다에 떠밀려온 이 마약은 밀수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한 조직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해상 투기와 회수 방식은 대형 해상 루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소량 유통의 주된 통로는 국제 우편과 특송입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마약 반입 건수의 대부분이 국제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마약을 식품, 건강보조제, 공업자재 등으로 위장해 포장하고 가명으로 수취한 뒤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거래를 이어갑니다. 결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과 익명통신망이 결합하면서 한국 내 마약 유통망은 점점 더 촘촘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목받는 변화는 남미에서 출발하는 해상 컨테이너 루트입니다. 과거에는 필로폰과 케타민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코카인이 급증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가 선박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중 70% 이상이 페루발 화물선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소비 변방국이 아닌 국제 마약 루트의 중간 기착지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어권 네트워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삼합회로 알려진 범죄 동맹체들은 동아시아와 동남아 전역에서 마약 밀매에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들의 깊은 배후에는 동남아의 화교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적발된 사건들 중 상당수는 중국 국적자나 중국어권 조직이 연루된 사례였으며 이들은 동남아 생산지에서 물량을 확보해 국제 우편으로 보내고 국내에서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 반입 전체를 특정 조직이 독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적을 불문하고 여러 세력이 분할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국내 유통망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폐 결제, 무인 택배 형태의 전달 방식이 결합하면서 전통적 유통 구조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소규모 허브하우스를 두고 던지기라 불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과 돈, 물건의 흐름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이는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 고도의 분업 체계입니다. 마약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무역 상품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를 막을 국제 협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한, 한국 역시 그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이 맞이한 마약 위기는 단지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겪게 되는 차가운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소매업자 위에는 도매상이 존재하며 그 상위에는 생산과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마약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동쪽과 서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마약이 밀려드는 교차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말레이시아를 잇는 동남아 루트가 여전히 거대한 생산과 공급의 근원이라면 남미와 유럽에서 출발하는 서방 루트는 점점 더 거대하고 정교한 형태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한국, 호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과 화물선, 때로는 반잠수식 잠수정을 이용한 나르코 서브까지 동원되어 마약을 실어 나릅니다. 부산항, 강릉항 등
한국 주요 항만에서도 남미발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소비의 끝단이었지만 이제는 국제 마약망 속에서 중간 기착지와 재분배 거점으로 기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항만 물류가 복잡하고 물동량이 방대하다는 점이 조직들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은폐망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유럽은 남미산 마약의 중간 환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재포장하고 다른 화물로 위장해 아시아로 보냅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상당수가 유럽에서 재적재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방 루트는 남미에서 출발해 유럽을 거쳐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로 동남아 루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서쪽 회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 루트의 배후에는 오래된 금융 네트워크와 종교적 권위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 유럽 언론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티칸의 일부 금융기관과 비공식 자금선이 국제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황청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바티칸 은행이 범죄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 거래의 허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 교황청의 예수회는 무기상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그들이 현대에 와서 마약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마약 네트워크가 범죄 조직 차원을 넘어 고위 금융 종교 권력과 맞물린 구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사회 범죄를 넘어선 국제적 권력의 어두운 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필로폰과 케타민, 남미와 유럽에서 들어오는 코카인이라는 두 축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소량 거래부터 컨테이너에 숨겨지는 대형 운송까지 그 규모와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전 세계 마약 시장의 연결망 속에서 한국은 지리적 끝이 아니라 거대한 회랑의 교차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약 사업의 구조적 배후에 정치 권력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수익을 보장하는 산업은 무기, 귀금속, 마약, 그리고 커피입니다. 이들 산업은 모두 원료 생산지와 유통망이 명확히 겹칩니다. 커피와 코카인은 동일한 재배 기후대에서 자라며 그 유통 경로 역시 비슷합니다. 특히 마약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법적 정치적 허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유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입법자와 권력자이며 마약 조직의 보스는 실질적인 현장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는 글로벌 자본가들이 있고 그들의 이해를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는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커피숍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는 몇 년 뒤 마약 문제가 반드시 대두됩니다. 동남아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으며 지금은 한국이 그 궤적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카페 문화의 확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수익 유통망과 금융 흐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커피와 코카인이 같은 땅에서 자라고 같은 선박을 타고 움직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두 산업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마약 근절 정책이 실제로는 권력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당과 파벌로 나뉘듯 각기 다른 마약 루트와 이해관계망에 속해 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루트와 연계된 세력만을 집중적으로 소탕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 조직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정권이 특정 마약 세력의 이익을 보장한 셈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각 파벌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이해관계가 곧 마약 공급망의 존폐를 좌우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루트는 단절되고 또 다른 루트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마약과의 전쟁을 외쳐도 마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약을 둘러싼 권력 내부의 전쟁, 즉 그들만의 이권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마약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역시 현 정부에서 말레이시아 루트라는 특정 공급망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와 이권을 공유하는 또 다른 마약 카르텔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마약과의 전쟁을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유통에 가장 깊게 관여하는 조직이 CIA입니다. 정보 당국이 마약 산업과 깊은 유착 관계에 있기에 사실상 근절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권력이 이권과 결합하면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마주한 마약 문제 역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세계 자본과 정치 권력이 얽힌 복합적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를 직시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마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미얀마와 태국발 필로폰이, 서쪽에서는 남미와 유럽발 코카인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금융과 권력의 연결망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돌아가며 한국을 둘러싼 마약 유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루트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 자금과 권력의 순환고리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